제가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보정당 운동을 좀 남들보다 오래 했고,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0살인데 31살 때부터 지구당 위원장을 했어요. 민주노동당 창당 준비하면서부터 지구당 위원장을 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다음에 전 당적으로는 노동당에 있다가 정의당이 이제 통합하면서 있다는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 성북구 위원장을 18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당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았고요.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신입당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오신 당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정의당이라는 게 어떤 당인지를 알려면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 생긴 정당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어진 한인사회당이라는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서 지금 따지면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들을 갖다 좀 훑어보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재밌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 활동을 하고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거고요.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묶은 거고요. 제가 쓴 글도 한 2개 정도가 있고, 이 안에는 나머지 것들은 기존의 이제 진보정당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다 이제 제 편집을 제가 좀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이라고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대략 몇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이제 진보정당은 현재 독일 3인당에 대해서 3세대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브라질 노동자당까지 어쨌든 쭉 역사를 갖다가 훑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대부분 지금 현재 진보정치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는 장덕준이라고 하는 동지가 옛날부터 써온 글들을 같이 좀 공동작업도 한 글도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요. 네, 157쪽부터 해서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회찬 선배가 옛날에 1999년 썼던 글, 이게 이제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정당이란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거고,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에서 해방 이전의 진보정당부터 해서 최근의 역사까지를 주로 이제 민주노동당까지의 좀 이론적인 역사가 좀 담겨 있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이 많은 분열,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이거 한 번 주세요. 민주노동당 이후의 역사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민주노동당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분열과 결합의 역사였고, 어떤 거기에 상당한 어떤 노선이 있는 역사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강령을 비교해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강령적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수준의 강령에서 현재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유연해졌다, 말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 차이이고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1950년 이후에 한국사회 진보정당을 어떻게 건설하려고 지금 정의당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대략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어떤 파트를 갖다가 할 건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진보정당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큰 틀에서 방향 정도로 오늘 설명드리고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건데 저희가 하는 파트 정도 여기 있는 모든 그 전세계 진보정당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파트만 강의로는 다룰 거고요. 여기 강의에 빠져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그냥 쭉 읽어두시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글을 하고 있어. 요즘 도구에 취약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초코파이 위에다 그걸 예, 됐습니다. 나중에 저기 우리 개도 있는데 프라이팬은 제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전체 내용은 1시간 정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이따가 노회찬 의원의 글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 진보정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재밌는 게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그레시브 파티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걸 레이버 파티라고 대놓고 쓰거나 노동자 정당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소셜리스트 정당, 사회주의자 정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 진보정당 자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어각계층이라고 얘기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이 것과 같이 획을 같이 해온 역사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정당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공간인데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배분되는 모든 질서 그 행위 자체를 갖다 정치라고 보통 한다면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권력 관계 속에서 갈등과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모든 운동 그 자체를 갖다 정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뭐냐?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노동자라는 게 왜 붙었냐라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노동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맞는 얘기고요. 노동자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대표되는 피어각계층 또는 피어각 계급의 어떤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형성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게 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그 정책 지향을 가지는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고 정당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체가 결국에는 정당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주체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당으로서 어쨌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과 생활의 공간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따라 권력이 형성돼 배분되는 질서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이 자체를 사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왜 노동자만 있어요라는 얘기는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노회찬 의원의 글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진보정당은 결국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조직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어각계층 계급의 세력들을 형성하는 것,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결국엔 그 표현이 결국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 강의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제 노동자정당 얘기가 결국은 현재도 존재하는 독일 3인당을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독일 3인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김준수라는 사람이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연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노회찬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정의당에 좀 입당을 하셨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20년 정도 갖다 같이 아주 가까이 활동을
형은 동지이자 형님이자 사적으로는 이런 분입니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진보정당을 총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진보정당이란 이념정당이다. 진보정당이란 대중정당이다. 진보정당은 근로대중 노동자의 정당이다. 진보정당 결국 시민운동과 함께 가야 되고 진보정당 노동운동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사실 이게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진보정당의 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진보정당 운동의 기획자이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불우한 시절이 있었어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합법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나서 92년도에 한국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한국노동당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백기환이라고 1990년도 백기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갑니다. 그 후보의 기획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진보정당을 이 대선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으나 사실은 실패해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간판을 들고 그 이후에 사실 민주노동당이 생기기 전까지 혼자 진보정당 만들어야 한다고 굉장히 두문불출하면서 그리고 뭐 엄청나게 뛰어다니시면서 사실은 이 진보정당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기획했던 분이거든요. 재밌는 건 그때 진보정당이 누구였냐? 심상정이죠. 심상정은 진보정당 실패한다 파였어요.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진보정당의 주축이시지만 그 시절에 그 심상정 의원의 노선은 진보정당은 한국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기상조론에 가까운 분이었고 노회찬 이런 분은 끊임없이 아니다. 지금은 그 한국사회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래도 나오겠지만 진보정당의 역사는 귀족, 그러니까 자본가 대토지 소유자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사회에 되겠다는 거예요.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의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된 다수의 대중, 그중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계층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사실은 진보정당의 역사라고 노회찬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건 좀 내가 설명보다 좀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몇 쪽이죠? 노회찬 158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사실은 제가 각주로도 썼지만 1999년도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월 28일 날 만들어집니다. 민주노동당 창당이 1월 28일 날 만들어지고요. 근데 99년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기 전에 그 보건의료노동조합 대의원대에서 교육을 한 강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민주노총의 기관지 노동가 세계의 노동가 사회에 게재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을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했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진보정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고요. 물론 99년도의 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엿볼 수 있는 글이라서 파트 하나하나씩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9페이지 진보정당의 출발 이 파트는 박명자 당원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보정당의 출발.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3000년의 역사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정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물론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세속 권력으로서의 왕권이 소멸하였거나 현재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라는 형식의 정치 결사 자체가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을 먼저 만든 것은 귀족, 자본가, 대토지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 사회의 소수였으므로 초기의 정당은 이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보수정당이 원조로 할 수 있는 이들 정당의 형태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 정당들의 특징은 지금도 보수정당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 오고 있다. 당 성격에서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당의 목적이 구성원의 증가나 대중의 결집보다는 명망가를 가입시키는 데 있으며 당의 재정 역시 소수의 기부자로부터 충당하고 당의 활동이 선거나 의회 내에서의 제외에 집중되고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며 당의 실권은 원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수집단이 발휘하는 특징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귀족, 자본가, 대토지 소유자들의 정당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체의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된 다수의 대중, 그 중에서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계층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정당은 대개의 경우 사회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내걸었으며 의원 한 명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당원을 조직하는 데 주력하여 대중정당으로 출범하였고 다수의 당원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당비 납부 제도를 초기부터 실시하였으며 투표권조차 없던 상태에서 보통 선거권과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물론 진보정당의 출현과 성장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되고 절대 왕권이 지속되었던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에서는 진보정당의 모든 활동이 오랫동안 불법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진보정당의 활동은 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거나 금지되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파업 투쟁 이후 비로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자유가 쟁취된 것처럼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부분적인 활동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겨우 10년 남짓된 역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제 갓 그런 말을 시작한 한국의 진보정당은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가 확보한 보편적인 경험과 함께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조화시키는 데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전 경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은 진보정당, 이념정당이 바뀐 고도리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됐잖아요? 고도리순. 진보정당은 이념정당이다.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탈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이념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의 이념은 사회주의이다. 이를 재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이러저러한 개혁과 개량이 진보정당의 힘과 능력을 키워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근본적인 변화의 전망 하에서만 의미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자신의 이념을 구체적인 활동과 정책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해내는가 하는 데 있다. 이념에 기성복은 없다. 사회주의 이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념에 있어서 기성복은 없다는 사실이다. 기성의 이념 속에서 정답 찾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정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시안이 노동자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대안적 체제로 제시하고 이를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던 사회주의적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되 역사적으로 현존하였던 사회주의가 지녔던 비민주성과 관료적 억압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체제라 규정한 것은 이념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큰 것이다. 또 강령시안에 적절히 밝혀져 있듯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진보정당의 이념이 현실성의 입지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예컨대 무산대중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부분적인 국영화와 계획경제의 도입을 주장했던 1957년의 진보당이 자신의 강령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공산도배에 대한 비판에 많은 비중을 둔 것도 휴전 후 3년 만에 창당한 진보당의 고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또 그간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호칭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진보정당이란 국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배경에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특수한 체험과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진보정당이 당원이 되고자 하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이념이란 마치 연처럼 항상 지상의 현실보다 높이 떠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념이 뜬구름과 다른 것은 연줄을 통해 자신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그 높이와 방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그다음 3. 진보정당은 대중정당이다. 오늘날 대중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정당은 없다. 그러나 역사상의 최초의 대중정당은 진보정당이었다. 지배계 칩의 탄압으로 공개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나라들에서 진보정당은 전위정당이라는 엘리트 정당의 성격을 갖기도 했지만 진보정당은 이념적 지향이나 주요 참가 세력의 성격상 처음부터 대중정당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출현은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보수정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수의 정당이 선거권을 획득하는 추세에 따라 오늘날 거의 모든 보수정당들도 대중정당의 외양을 갖게 되었다. 보수정당들의 대중정당적 성격은 다분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들의 정당들은 대체로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회 체제나 민정계, 민주계니 하는 소수 그룹의 과도 지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원으로 참가한 수백만의 대중들은 당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들은 단지 선거 시의 지지자들로서 당내에 입도 선매되어 당원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갖는 것은 지지 기반의 특성이나 당 운영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배계급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인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에서 정치의식과 정치문화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절대다수의 대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일정수의 아니 상당수의 대중을 정당 내부로 조직화하고 교육, 훈련,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무장하게 할 때만이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진보정당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원 수를 발전과 쇠퇴의 속도로 평가하고 당원의 증대를 의석 확보보다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당의 세력을 과시하거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기관과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달 벨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조직화와 조직 확대만이 이에 대응하는 유력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네, 그다음 참여와 민주주의 없이 진정한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중에게 입당의 문호가 개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정당이라는 것이 아무나 입당하여 약간의 당비를 내고 선거 때 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수정당의 조직 성격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런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당의 이념, 지도 체제, 운영 원리에 있어서의 진보성은 점차 쇠퇴되게 될 것이다. 결국 당 활동에 대중 참여와 대중 주체의 원칙이 실현됨으로써만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대중정당으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다수의 대중인 일선 당원들이 일상적인 당 활동과 교육, 토론, 훈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당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선 당원들이 당의 모든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제와 운영 원리를 갖춰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일선 당원들의 활동 단위 설정을 포함한 당의 일선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의 기초 조직이 세포와 세포위원회로 구축되는가, 부분 및 분야별 분해로 구축되는가, 아니면 일선 당원들의 지구당 혹은 지역 조직에 바로 연결되는가의 문제는 사실상 당의 성격과 운영 원리를 아래로부터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네, 그다음 4. 진보 정당은 근로 대중 노동자의 당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발기인의 90% 이상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 당은 노동자 중심의 당 또는 노동자 당이라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계급 계층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급연합당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진보 정당의 주체는 전체 당원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지식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양심적 중소기업인 등 모두가 대등한 당의 주체이다. 물론 당의 주체인 당원의 구성은 당의 발전과 함께 변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창당에 참여한 발기인을 기준으로 할 때 당원의 99%가 근로대중이다. 그리고 전체 당원의 90%가 노동자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당원 중 50% 남짓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당이며 노동자는 당의 주도 세력임이 분명하다. 본격적인 당원 조직화가 시작될 경우 초기 단계에선 민주노총 조합원의 증가가, 다음 단계에선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의 증가, 그 다음엔 노동자가 아닌 근로계층의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시에 여러 단계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구성 비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은 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이든 당원의 절대 다수는 근로대중일 것이며 그 과반수는 노동자가 차지할 것이다. 근로대중 내부의 차별화를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민주노총 노동자와 비민주노총 노동자와 비노동자들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다. 예컨대 노동자 중심성이란 표현은 이미 근로대중 내부에서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는 정당한가, 현실적인가, 사회 발전에 따라서 계급 구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100년 전 독일과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의 3분의 1은 전통적인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뿌띠 부르주아지는 남쪽으로 평창하지만 그 중간층과 하층은 빠른 속도로 노동자 계급으로 편입되어 왔다. 그리하여 재산과 생활 수준 및 교육 수준으로 볼 때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은 근로대중 부분의 하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 부분의 최하층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노동자 계급의 내부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대중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과 비노동자 계급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점차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노동자 중심성이 갖는 문제, 참여 없이 중심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노동자 중심성을 귀하게 명기된 조직의 성격으로 표기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별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했다. 만일 노동자 중심성이 당내 헤게모니를 가리키는 뜻이라면 이를 규약이나 당원에 명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세습되는 것도 아니다. 당내 헤게모니는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속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여성 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에게 30%의 할당제가 실시된 것은 아직 당내의 노동자가 자력으로 헤게모니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 것이다. 한편 노동자 중심성이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은 이들 나라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연맹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도성 역시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분명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발달이 아직 여타 계급 계층으로부터 지도성을 인정받지 못한 단계라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동맹의 상대가 될 유력하고 진실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생활조건과 문화 등 이러저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로대중 전체는 국가 권력과 국내외 독점 자본의 포위 속에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보전당의 구성과 활동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이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 일반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대중 일반의 지지와 참여를 고르게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노동자 계급이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네, 잠깐만요. 이게 꽤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인데요. 뒤는 이제 다음에 따로 읽어보시고요. 뒤는 약간 시민운동, 노동운동과의 관계와 선거 관련된 거는 이 시대에서의 그 논쟁을 좀 쓴 거라서 오늘날 읽어보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시민운동과 결합하기 힘든 상황을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었고, 노동운동과 함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체 형성의 미흡함을 갖다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진보정당을 이념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념하면 굉장히 빨간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기가 갖다가 굉장히 가장 대중적인 우리 안에 그 활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보정당 기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비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진보정당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밝혔지만, 근데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훌륭했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주의는 기성복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한국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게, 또 우리 그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새롭게 우리의 맞춤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노회찬이 진보정당을 바라보면서 또는 진보정당의 역사와 어떤 활동들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관점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소위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편향들 갖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위 소비에트식, 소련식이죠.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사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과거 국가주의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관료적이고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소위 삼인주의, 이때 당시가 유럽 삼인주의 정당이 상당히 우경화되는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막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시기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노회찬이랑 그 유럽식 삼인주의의 우경화도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따면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진보정당이 이념정당으로 가진 사회주의에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거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어떤 이념적인 가치를 가지고 갈 거냐를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파트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념정당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의당에서도 보면 정의당도 자기 지향이 정확하게 있어요. 아주 강령을 갖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릴 텐데, 당시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체제, 소위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된 민주적 사회경제 체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주장했듯이 지금도 정의당도 거의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강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념적 정당이다.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뭐 누구 사람 좋아서 모일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나야 사실은 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해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게 표현이 잘 안 나오네요. 대중정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보정당의 원천기술자 또는 기획자로서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냐면 당연하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 근대적 정당에서 그 소위 보수 진영의 정당은 대중정당이 아니었어요. 소위 귀족이나 일부 그 부자 중심의 어떤 그야말로 소수자 정당이었어요. 소수자 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 극복하고 실제 대중들이 정당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대중들이 정당 이슈로 활동했다는 건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독일 서민당이 사실 거의 최초예요. 원래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출발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탄압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르 체제 탄압이라든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 또는 일제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수의 그 활동가 전위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대중정당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이 대중이 들어와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대중이 주체가 되달라면 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대중의 요구들이 어떻게 당을 통해서 정책 요구들이 발현될 것인가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이 뒤에 보면 세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포, 세포위원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포하니까 되게 뭐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동별 모임 뭐 이런 거예요. 민주노동자 이걸 갖다 시도해 본 게 있죠. 분해 모임 뭐 이런 게. 우리 그 성북구 정의당의 규약에도 보면 분해 모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해 모임이 규약에 있습니다. 그 지향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참여해서 튼튼해져야 된다. 이 정당은. 여기도 표현하고 있지만 당비 얼마 내고 선거 때 와서 지지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든 정치 영역에서든 끊임없이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 모임을 만드는 것도 이런 사실은 세포 모임이에요. 일종의. 이건 결국 이 정당이 크려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실제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민주적 체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참여한 대중들의 정치적인 정치 요구를 갖다가 실제 실천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있겠고 최근에 입당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언론을 보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에 전도 이제 자영업을 했지만 자영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요 쟁점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이 요구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같이 싸우고 그 실천을 해줘야 된다. 평상시 실천이 없이 진보정당은 절대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다른 데는 뭐냐면 보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정권에 동의하면 민주당 딱 찍고 그죠? 우리 지방선거 때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보수야 이런 사람들은 자한당 찍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새로운 선택지가 계속 그 제3의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제3의 선택지가 그냥 되느냐? 그러지 않다. 결국에는 대중들의 내용들을 담은 실천 활동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당에서 이제 그런 문자들로 가고 할 거예요. 선전전하고 피켓전하는데 나오세요. 막 꼬시는 거 데모하자고 막. 특히 이분 막 맨날 데모하려고 하는데 우리 명자당원이 열심히 올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실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회찬 선배가 돌아가시면서 10%도 안 되는 정당에서 우리가 15%짜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12%까지 내려갔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빙산 같은 거예요. 언제 녹아내릴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슬픈 와중에서 두 달 동안 지지율의 상승세를 맛봤죠. 이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노동당 이후에 최초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하고 7, 8로 가는 게 금방이에요. 사실은 저는 제 직업이 뭐냐면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거든요. 여론조사 선거 컨설팅을 주로 돈 버는 때는 그걸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여기 빠지는 거 한순간 거품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뭐냐, 이 대중적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미 20년 전 1999년도에 노회찬은 사실 밝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노동자 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동자만의 정당이냐 이렇게 갖고 하면서 공격을 받을 때 있어요. 노회찬은 이야기하죠. 한국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99% 근로대중이다. 저 같은 자영업자도 결국에는 옛날 계급적인 구성으로는 뿌띠부르주아지지만 사업하시는 우리 당원님도 옛날 계급 구성 뿌띠부르주아라고 얘기하자면 결국에 와서는 근로대중일 수밖에, 이래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동자다. 다만 그래서 노동자만의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대중의 정당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요새도 말이 되는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했어요. 민주노총만의, 물론 민주노총은 굉장히 사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나 한국의 노동자와 근로대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만 민주노총만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플러스 민주노총 바깥에 있는 노동자 플러스 근로대중까지를 포함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 얘기를 사실은 이 20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세 가지에서 보면 이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현실에 우리의 이제 그 정당의 대표이기도 했고 정치활동의 그 최선도에서 우리를 갖다 이끌고 가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20년 전에 이미 그 기초를 갖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신의 노선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고 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진보정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노회찬이 말하는 진보정당이 뭐냐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막 당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걸 계기로 해서 공부 좀 해보자고 오신 분들에게 노회찬 정신이란 이런 거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당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뒷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진보정당 역사를 대략 개괄해 드릴게요. 제가 개괄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지금까지 큰 흐름이 어때 왔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방 이전의 역사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해서 해방 이전에 어쨌든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권을 민족개방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서는 해방 이후에서 대략적인 흐름이 이랬다라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해방부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해방부터 여기. 학생이 네? 전두환?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 전체가 결국에는 이게 5.16이고 통합진보당 아니죠. 5.16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사실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들이 만든 공화당, 그 다음에 겨우 살려준 지금의 이제 후임 민주당 이 몇 개만 살려주게 되는 건데요. 이게 해방이에요. 그리고 대략 제가 보기에는 이때쯤 유교가 있었습니다. 유교 남북 이제 한국 전쟁이 이때쯤 있었고요. 진보정당을 보면 그 이름도 서술이 바로 조선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거의 대장은 박헌영 씨가 대장입니다. 이분은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박헌영 평전이라는 책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시뻘건, 남한에서는 시뻘건 빨갱이로 지금 취급을 갖다 계속 받아왔고 북에서는 미지의 간첩으로 몰려서 한국전쟁 이후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전서부터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와 거의 괴를 같이 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름도 빨간 조선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바로 생깁니다. 최초 정당입니다. 박헌영이 그 민족해방 운동을 하다가 그 감옥 갔다 나오고 도망하다가 어디 가 있었냐면 저 광주에 덕돌공장에 가가지고
벽돌 찍는 노동자로 이제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전국적인 이 망을 갖다 이렇게 하고 형성을 해놓죠. 그러다가 딱 해방이 되고 나서 8월 17일에 그 경성 이제 서울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뭐라고 보냐면 박헌영 동지 어디 있는가 빨리 나와서 우리를 지도하라. 지금 가서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런 플래카드가 붙고 불과 며칠 뒤 박헌영이 쫙 해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웬 그 구닥다리 트럭을 타고 그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고 이 건준을 준비했었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여운형 선생이라고 있었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통합을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했다가 여운형 선생이 통합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고 다시 나와서 근로인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이제 단독 정부가 이제 양측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48년 8월 15일, 저쪽은 9월 9일 이렇게 하고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남노당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과 여기 이제 대장이 김일성 아저씨고요. 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불법화가 돼서 이미 박헌영은 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 나중에 이제 정권이 될 때 수상이 김일성, 부수상이 박헌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런 흐름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요때 보면은 정당적 형태는 아니나 뭐 민전이라고 민주주의 독립전선 뭐 그다음에 요런 약간의 이들과 개를 달리한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분단이 되고 그리고 한국적인 이후에 다 이렇게 서서히 되고 힘을 잃어가는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요 시점이 끝나고 나서 요 시점 정도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 가서는 6.25가 끝나요. 6.25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런저런 조그마한 정당들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잘 봐야 되는 건 여기 진보당이라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대장은 누군가? 저희 조공환 선생이죠. 축산 조공환 선생인데 이때가 54년도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한국전쟁 이후에 대책이 한번 이제 붙죠. 정말 붙었는데 중간에 그 후보자였던 그 조병옥 씨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1대1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지 쉽게. 그런데 사실은 뭐 300만 표 이상을 받아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보당 사건이 나서 북으로부터 자금을 막았다. 그리고 이 강령이 평화통일을 지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 당이 해산당한 조공환 선생은 사형당하게 되는 이런 사실은 끊겼다가 요쯤이 뭐냐면요. 그랬다 4.19가 일어나요. 이승만을 쫓아내고 4.19가 일어나면서 4.19 이후에 몇몇 개 혁신 정당들이 생깁니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대, 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몇 개 정당들이 생기죠. 이 사회대중당 이 흐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에는 이 뿌리들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그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인혁당 사건, 뭐 원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뿌리로 갑니다. 저랑 이제 여기 지당 공동대표하는 친구가 그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중에 한 분이 이수병 선생님 아들이에요. 제 여기 지당 공동대표하는 친구가. 근데 어쨌든 이 뿌리들은 사실은 그 뒤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쿠데타에서 다 이제 모든 정당들이 이제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좀 보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박정희가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딱 칼퇴를 하고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서 정당을 일정하게 열어줍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그 이제 망했었던 정당들의 일부가 통일사회당이나 대중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활동들을 갖다 당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가 박정희가 유신을 해서 정당활동 금지시켜 이제 긴급조치로 그 정당활동 금지시키고 통일사회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금지되고 막 이렇게 돼요. 요거 만든 아저씨가 누군지 아세요? 요거 만든 아저씨가 김철이라고 지금 김한길 아버지, 김한길 씨 아버지. 그래서 김한길 씨 아버지 김철 선생은
박정희랑 막 붙어서 많이 싸우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소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이제 그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이제 이 당이 이제 이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에 몸담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장준하 선생이라고 평생 100주년 됐던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은 이 당을 갖다 같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뭐 활동 금지죠. 뭐 박정희가 틈만 나면 다야 문 닫아 이래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 시점이 어디냐? 요 시점이 어딜까요? 요 시점이 이게 이제 전두환이 들었습니다. 오공이 들었어요. 전두환이 들어서 그러면서 지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화제 수치로 진보정당을 열어줍니다. 사실 재밌는 게 열어줘요. 그래서 이 김철 아저씨가 여기도 있다가 나중에 요거 만들어요. 그때는 그래서 중선거구제에도 그 선거구에서 2명 뽑을 때예요. 한 명은 지들이 무조건 가져가고 지들이 센 데는 2명 다 먹고 아닌 데는 한 명은 야당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이 김철 선생이 이때도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때도 국회의원을 하시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당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반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선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 그 야당 운동은 결국에는 그 YS와 DJ가 사실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88년도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 한겨레민주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백기환. 아닙니다. 백기환 아저씨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 요새는 완전 보수로 돌아서서 막 그 텔레비전 나와서 이상한 말하는 조순영 씨라고 있어요. 이 당을 만든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그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그 지금 국회의원 박용진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가 민주노동당 그 첫 번째 창당 지구당이에요. 강북으로 성북갑을 같은 날 창당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그때 조순영 의원이 여기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강북에 그 민주당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후배니까 찾아가서 인사는 드리자. 그리고 양복 입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나도 그 진보정당 해봤는데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정말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사실 이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정치인의 아들이었죠. 조봉욱 박사의 그 후보의 아들이었고 그 형이 또 조윤영 씨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만들었다가 총선 때 이제 뭐 별로 인기 없고 그러니까 해체돼 버립니다. 그때 후보 되게 많이 냈었죠. 전국적으로. 예. 한 40개 정도 냈고요. 이때 같이 모아놓은 데가 보면 민중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의 대장 정태윤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대장을 했는데요. 이 아저씨는 나중에 김영삼 때 신한국당으로 투항해. 여기 또 투항의 역사가 좀 많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 민중당이라고 있어요. 이 민중당이 92년도 총선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민중당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호. 그렇죠.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 선생이야 뭐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이재호하고 김문수는 아직도 짱짱하게 남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 통합민중당에 들어간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노동당이라는 건데 그 한국노동당의 대장은 누굴까요? 여기 이제 통합을 들어갑니다. 한국노동당이. 그게 바로 주대환, 노회찬, 홍강호 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노회찬 의원이 그래갖고 92년도에 처음 한국노동당을 만들 때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올라오는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우리한테 알려준.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이 다 갈라졌죠. 주대환 아저씨는 사회민주주의 연대한다 해갖고 조선일보에서 맨날 인터뷰 나오고 북한 욕이 나오고 이러고 계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때 사실은 이때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처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 역사 굉장히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진보정당 우리 나름대로 족보가 있는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사실은 그 전장과 이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회찬 선배가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였어요. 92년도에 그리고 나서 총선을 했는데 민중당이 해산됩니다. 그때는 당이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못 만들면 당을 해산해버려요. 다시 만들고. 3%안 되면. 예. 그런데 92년도에 민중당이 총선 때 실패를 합니다. 근데 몇몇은 표를 많이 얻었어요. 김문수, 이재호, 이유재 이런 분들은 15% 이상 받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전국적인 투표로 보니 그때는 지금 1인 2표 비례대표제가 없었을 때니까 그냥 결국엔 그래도 나간 사람들은 많이 받았어도 전국적으로 50명밖에 못 나갔으니까 전체 표를 합쳐보니까 뭐 3%가 아니라 해산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92년도 대통령 선거에 백견 할아버지를 내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끝나고 진보정당 만들자. 근데 끝나고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혼자 노회찬 선배 혼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간판을 딱 내걸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재영 전 민주노동당 정책실장께서 혼자 거의 상근하고 상근비도 없이 이러면서 진보정당 만들자라고 갖다 끊임없이 이어온 거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노협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민주노총도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게 화두가 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당연하게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진보정당으로 만들자 이거였고요. 그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심상하죠. 그거는 이제 어떨 때는 겪고 이제 야권 연대도 하고 어떨 때는 겪고 무소속 독자고 전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회의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밀어붙여서 이 97년도 건설국민승리 시위는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그때 대통령 선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때 권영길 아저씨가 이제 처음으로 대선에 나온 이 이름이 건설국민승리 시위였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왜 앞에 건설이 들어갔을까요? 토건. 네? 토건. 그렇게 깊은 뜻은 없어.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니까 국민승리 시위하려고 했더니 다른 당이 앞에 내 기억을 하는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민승리 시위였는데 국민 무슨 당이 그래갖고 시우세도 그거 앞서더라고. 근데 왜냐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그 다음에는 가나다 순이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앞에 갑자기 건설이라고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다 순에서 기호가 좀 빨리 바뀌기 위해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이랬고요. 근데 이때는 끝나고 당을 만들자라고 다 합의를 하고 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정의당이 몸담고 있는 분들 보면 이때 당시에 개혁국민정당에 있다가 유시민 선생님이 여기 계셨죠.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했다가 열린우리당이 깨지게 됩니다. 나중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서 뭐 이런 XX 같은 인간들이 있어 이러면서 다시 안 들어간다 거기는 이러면서 나온 게 국민참여당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나중에 이때 그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하거든요. 분당은 제가 분당의 그 5석 중에 하나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로 간 케이스고요. 노회찬 신당동 선배하고 이쪽으로 이제 간 케이스고 여기는 계속 남아 계시고 저는 진보신당으로 왔고 근데 진보신당에서도 통합하자라고 해서 간 이제 노회찬 신당동 선배는 일로 갔죠. 저는 일로 안 따라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때는 저한테 저 술 사주면서 손을 꼭 잡고 아우야 나랑 같이 가자 형 믿고 나랑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싫은데요 까칠하게 해서 사실 그거 되게 미안하더라고 돌아가시니까 그 까칠함이 되게 이 양반한테 미안했는데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신당정과 유시민 그러니까 유시민 이정희 노회찬 신당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진 거고 일부는 계속 진보신당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통합진보당으로 갔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통합진보당이 또 깨지게 되잖아요. 당내 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념과 노선보다는 사실 굉장히
민주적 질서 문제라든가 각 그 세력 간의 다툼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이 됐고, 저는 정당 해산에 동의하거든요. 이 당에 대해서 동의는 안 했지만 저는 이것도 동의는 안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민중당이라는 당이 있죠. 이번에 그 지난번 대선 때 김선동 씨가 나왔었고, 지금은 대표가 이번엔 김종인이야. 그거가 또 바뀌었어요. 이상규 씨로, 이상규 전 국회의원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상한 당이 민주당이다. 이건 이 뿌리. 여기도 모 정파, 옛날에 우리가 NLD 할 때 옛날에 모 정파가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 여기 도대에도 몇 명 있습니다. 지당에도 가끔 왔다 갔고 어쨌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진당 이외에 진보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어렵게 이제 따로 살림을 차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노동정치연대, 그 노동자 정치운동을 해왔던 일부 대장이 누구? 양경규 선생. 네. 여기 대장이 양경규. 평등사회 네트워크. 노동당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정의당을 합치자 이러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그리고 여기 국민모임에 있는 김세균 교수나 이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다시 합친 게 지금의 정당이다. 이게 계보인데요, 일종의. 뭐 계보가 계속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저 족보책 보셨어요? 족보책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정의당이 나름대로 족보가 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어디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이 진보정당을 만들기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들이 존재했었다. 한편으로는 그 정당들은 해산당하기도 하고, 조홍환 선생 같은 경우는 사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 속에 사실은 조금씩 어쨌든 만들어진 거다, 이게. 그리고 백현 선생 대통령 나가서 1%, 권영길 대표님 맨 처음 나가서 1%. 옛날에 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으셨습니까? 3.9%. 그 이후에 막 되다가 심상정 대표가 6% 받았죠, 저희가? 6.2%. 그게 사실 보면 조금씩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이 얘기를 사실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족보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라. 이 어려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누가 올려놨길래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뭐 대강 이렇게 된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서로 싸웠어. 그 진보신당으로 나왔고 다시 통합파 노회찬 심상정이 다시 통합하자 갔고 유시민 선생이 여기서 왔고 통진당을 만들었다 또 싸웠어. 정의당으로 갔고 노동당부터 노동당에서 이 저 같은 놈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뭐 이런 흐름을 갖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건 어떤 최근의 흐름입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족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삶이 들어가 있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같이 노회찬 선배와 같이 했던 세 분을 갖다가 먼저 보냈거든요. 이재용 그 정책실장, 그다음에 조승봉 홍보팀장, 그리고 오재용 조직실장. 이게 이 세 명이 있잖아요. 노회찬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민주노동당 될 때 캠프가 있었어요. 제가 기획홍보실장, 나머지가 죽은 3명, 그리고 지금 그 정의당 사무총장 중앙회 신장식 변호사.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때 노회찬 캠프의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세 분이 바로 근접해 있던 세 분의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그 노회찬 선배가 4분이 벌써 이제 간 거죠. 누가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삶을 가람하셨다. 진보정당이라는 게 크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가람하셔갖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동료로도 좀 겪고 그렇구나. 근데 그게 꼭 아픔만 아니라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또 돼야 튼튼한 뿌리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이 공부하는 이 과정이 그런 역사를 갖다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족보를 좀 배웠는데 그럼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걸 앞으로 좀 그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왔습니다. 첫 번째 다음 이제 2주 뒤에 이걸 할 겁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노동자연당 출발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크스.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친구 엥겔스. 이 사람은 로자 루트인데 다 이 정당의 출신이십니다. 이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의 활동을 했다. 여기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베른슈타인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독일의 이 영향이 결국에는 유럽 사회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옆에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이제 유럽 남부인 그 이탈리아 공산당 그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장 졸레스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장 졸레스 재단이 있어요. 그래갖고 진보운동하는 지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이 양반은 의원을 해봤어. 즉 다시 말해 현실 정치에서 진보정당 운동을 실제 이끌어본 그래서 프랑스 사회당이 굉장히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람시라는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좌파적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이 시작했던 거에 사실 부족했던 걸 갖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많이 메꿨다. 그래서 진지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지전 또는 해결이라는 개념을 사실 그람시가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엔 더 이상 그 목소리 높이고 가서 때려박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진지도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그 과정의 헤게모니도 우리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장악해 들어가고 이래야만 사실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 그 역할은 결국에는 정당 정치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아저씨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들을 두 번째로는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분 아시죠? 머리 없으신 분. 굉장히 빨갱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 하는 분. 근데 사실 러시아 왜 변방에서 혁명을 성공했다 이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마크스의 개념에 입각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고도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고 짜르 체제의 아주 왕정 절대권 체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을 실제 성공하고 이 사람은 혁명을 몇 번 하려고 몇 번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트로츠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빨갱이로 유명한 사람이죠. 나중에 스탈린한테 그 도끼로 맞아 죽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스탈린은 얘기 안 났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강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은 좀 고민스러웠고 공부가 좀 돼야 될 지점이 칠레에서 아엔데라고 하는 이 성직자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인민연합을 실제 만들어갖고 인민연합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략 이 아저씨는 민주당 좌파쯤 되는 사람이고 그 왼쪽에 있는 뭐 우리 같은 정의당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막 이상한 막 마오쩌둥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선을 해. 경선 이 사람하고 경선한 아저씨가 누굴 거예요? 단일화 경선은 네루다라고 유명한 아저씨예요. 시도 쓰고 이래요. 그 아저씨랑 단일화 경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엔드가 이겨갖고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전두환 같은 인간한테 사실은 쿠데타를 당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요구하시면 제가 파일을 드렸습니다. 이때 영화가 있어요. 산티아고의 비는 내리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다음에 영화관을 필담에서 첫 번째 본 영화가 산티아고 비는 내리고인데 저한테 파일이 있으니 불법적으로 받은 게 제가 돈 주고 산 파일입니다. 일본 불법 아니에요? 뭐 우리 사이에 뭐 USB만 들고 오시면 담아드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룰라입니다. 사실은 아일랜드 정부가 왜 실패했고 근데 그 이후에 그 남아메리카의 진보진영 운동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왜 성공했는지 이 사람도 세 번째 도전만에 사실은 성공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넣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이죠. 박헌영. 여운양 선생님. 이 아저씨는 모르시죠?
지금 이재유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노동운동을 갖다가 했고 경성을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일제의 싸움을 갖다가 하고 있고 훌륭하신 분. 이재유 관련된 경성 트로이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지갑에도 있으니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진보혁명 운동의 역사와 현재까지 보면 조봉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시는 권, 노, 신. 근데 사실은 이 영향이 지금까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지금 경희도에서 거의 은퇴하고 지금 남북철도, 북한의 철도 타고 가겠다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돌아가셨고. 어쨌든 우리의 지금 중심이고, 이분들의 사실 역사가 지금까지 사실은 영향력이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총 6강을 할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걸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한 방에 끝낼 건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고, 앞에 것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나눌지 아니면 그냥 또 합쳐서 할지 이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 잘 따라오면 제가 예습 복수 철저하고 그런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러면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다.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후 2주 간격으로 내가 10일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